네, 안녕하십니까. 주경야톡의 이창훈입니다. 미국의 테슬라 주가가 1,000달러를 넘어서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1,000슬라를 이미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뭐 기타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면 올해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바닥을 잡아가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 모빌리티 섹터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또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은 없는지,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자동차 섹터 연구위원을 모시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 이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슈톡의 박혜미입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 무엇이 있을지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이머전 리서치에 따르면요,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는 2028년 982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메타버스, 최근에 차세대 먹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컴투스와 게임빌, 펄어비스 등 국내 게임사들은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메타버스 코인에 이미 올라탔고요. 또 최근에 상장한 메타버스 ETF에도 많은 자금이 쏠리는 등 시장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국외로 눈을 돌려보면요, 최근에 사명을 메타로 변경한 이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MS와 로블록스, 아마존 등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도 메타버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 기업들의 자세한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디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 K-팝 시장, 그 가운데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로 팬 플랫폼 기업인 디어유가 오는 10일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데요. 역대 세 번째 수요 예측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는 희망밴드를 초과한 26,0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SM의 알짜 자회사로도 알려진 디어유가 주목을 또 받는 이유는요, 이 첫 번째 키워드로도 다뤄드렸던 이 메타버스를 탑재한 엔터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티스트와 팬이 소통하는 월 구독형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 이 버블이 주요 서비스라 보시면 되겠고요. 17조 원의 증거금을 끌어모은 만큼 이 시장에서는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화이자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화이자가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이 사망률을 89%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가 했습니다. 이 머크사보다 효과가 뛰어나다는 발표에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이미 치료제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에 따라 국내외 백신, 치료제 개발사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이 백신 업체죠. 이 모더나와 노바백스가 두 자릿수 급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14%, 셀트리온은 5% 넘게 빠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과연 코로나와의 긴 싸움에서 이 마침표를 찍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또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키워드 전해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슈톡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경제 뉴스 같은 거 보면 하루를 멀다 하고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뭐 NFT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또 관련돼서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뭐 게임주나 이런 주가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뭐 많이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최근의 케이스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초월을 의미하는 그 메타라는 네. 단어와 그 우주,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한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부채기많은 그런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례를 좀 들어보자고 하면은 좀 우리에게 좀 친숙한 싸이월드 있잖아요. 지금 다시 이제 메타버스에 지금 이런 열기에 힘입어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싸이월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싸이월드보다 더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홍라이 전 리움 미술관장이 해인사에 이제 디지털 반야신경을 선물을 하면서 이 메타버스를 언급하면서 또 이 투자자들이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냐 좀 이렇게 해석하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정말 무수히 많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해외 대표 사례를 보자고 하면은 이제 페이스북을 먼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무려 메타로 바꿔버린 것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좀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마크 주커버그는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한 가상 현실의 비전인 메타버스를 아우르기 위해서 아예 회사 이름을 바꿨다. 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왜 이렇게 했냐에 따르면은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좀 이슈들이 있어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명을 바꿀 정도였으면은 정말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약간 사활을 걸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 국내에서는 게임사들이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가 게임과 가장 그 경계선이 희미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컴투스와 게임빌인데요.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에다가 계속 지분 투자를 하면서 지금 2대 주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NFT나 뭐 메타버스 투자를 했다. 좀 이런 보도 자료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지난 5일에 이제 미국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제 미시컬 게임즈에 투자했다. 좀 이렇게 밝혔었고 지난 3일에는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인 더 샌드박스 되게 유명한 서비스인데 여기에 투자했다고 또 밝히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뭐 포러비스도 하이퍼리얼에 투자를 했다고 했고 카카오도 슈퍼플라스틱이라는 이런 스타트업 NFT 기반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했다고 하니까 사실 찾아보면은 너무나 지금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방금 언급하셨지만 이제 페이스북이 뭐 메타로 그 기업명을 바꾸고 그쪽에 뭐 올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 전에 그 기업 IR을 했던 그 하이브도 BTS 뭐 이렇게 해서 NFT 해갖고 메타버스 세계로 나가겠다 그리고 게임 회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다 이 메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성장성에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추가적인 성장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네. 차세대 먹거리가 어딘고 하면은 이제 메타버스, 이제 블록체인, 이제 NFT 쪽으로 많이들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만나봐도 정말 논리적으로 정말 100% 이런 논리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믿음에 이제 기반했다고 해야 되나요? 앞으로 여기 있을 것 같다. 좀 이런 확신이 많이들 하는 것 같고 기업에서도 사실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더 기대할 만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면 이게 메타버스가 될 수 있고 그게 지금 선점을 해서 이걸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업체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그러면 단순한 테마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견도 약간 분분한데요. 사실 이제 뭐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 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로블록스, 엔비디아 등등등이 지금 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며 여기에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광수 기자님은 그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본인 직접? 게임이나 뭐 제페토나 이런 거 게임을 이제 즐겨하고 그래요? 이 메타버스가 뭘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블록스가 워낙 이제 대명사라고 하니까 설치해서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재미를 제가 못 느껴서 이 세상이 뒤쳐졌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잘 하려면은 그 메타버스를 믿든 믿지 않든 뭔지를 알고 이게 아니다 하고 판단을 이제 스스로 내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로블록스도 해보고 뭐 사실 이제 미래의 전설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아직 뭐 국내는 이제 뭐 약간 제한이 있지만 시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 알겠습니다.
그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은 10대, 2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너무 멀어진 나이기 때문에. 네. 국내에도 최근에 보면 지난달 중순인가에서 이제 메타버스 ETF가 나왔어요. 네. 제가 보니까 미래에셋에서도 했고 또 뭐 삼성자산에서도 했고 네. 또 KB에서도 했고. 근데 뭐 단기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익률도 되게 좋아요. 한 20% 가까이 올랐던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수익률이 좋으니까 자금들도 꽤 많이 몰린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어떻습니까 현황은? 네. 총 2,500억 원 정도 이제 지난주 네. 금요일 기준으로 네. 이 4개 상품에서 2,500억 원이 몰렸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몰렸으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지금 투자자들도 여기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네, 좀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뭐 미래에셋 운영이 1,700억 원을 모으면서 가장 많이 모았고 그 뒤로는 예상하다시피 삼성운영이 모았고 그다음에 KB, NH 순이었는데요. 앞서 제가 IT 게임사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 이제 종목들을 보면은 하이브, 와이즈 같은 엔터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기서 소속된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세상을 구현을 하고 그 안에 NFT를 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사업 구상을 하는 것들이 많아서 여기에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도 있고 뭐 로블록스, 아마존,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또 해외에는 또 메타버스 ETF 여기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지금 굉장히 이제 메타버스 ETF 이쪽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 좀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단 스타트는 되게 좋네요. 네. 다음에는 이제 그 IPO 공모주 이야기 좀 해보죠. 디어유인데요. 이게 아마 SM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 굉장히 그 핫한 것 같은데요. 그 디어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을 정도로 네, 독특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업계에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K 땡땡땡 중에서 인정할 만한 것은 K-팝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K-팝 기반으로 이제 설계가 된 비즈니스고요. 이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인 버블이라는 그런 네.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과 1대1로 이제 네. 카카오톡처럼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엑소나 소녀시대, 뭐 레드벨벳, 에스파, 트와이스 등 이렇게 SM과 2대 주주가 JYP거든요. 그래서 SM과 JYP 소속 연예인들이 이제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고 그 이제 그 소속 연예인들의 음성 아니면 그 사진은 여기서 이제 구독만 할 수만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카카오톡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주고 제가 여기서 별명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제가 이름이 광수니까 그러면 거기서 연예인이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수야 뭐 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에 또 이제 재미를 느끼는 이제 10대, 20대 분들이 이제 많이 구독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월 구독료가 4,500원인데 또 특징인 게 이 그룹 전체 4,500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8명 그룹이면은 한 명당 4,500원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구독을 유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88%나 지금 계속 구독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넷플릭스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대, 20대 여성 비용 10대, 20대 여성 비율이 97%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10대, 20대 여성분들이 이제 그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이색하지가 않고 적극적이니까 이런 것도 좀 반영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누구를 좋아하는 팬심을 갖고 네, 비즈니스화 시킨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공모주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청약 열기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현황 어떻습니까? 네, 청약 열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데 집중하신 분들은 사실 디오유가 네. 뭐 청약을 했어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청약에 참여를 했고 일단 기관 투자자 청약에서도 너무 높은 코스닥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경쟁률인 2001대 1을 기록해서 그 공모가는 최상단 24,000원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26,000원에 결정이 됐고요. 뭐 개인 투자자 청약에서도 굉장히 17조 원이 몰려서 1,598대 1 경쟁률을 차지해서 아마 영주도 속출할 것, 한 주도 못 받는 경우도 속출할 것이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실 투자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가 늘면 늘수록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 수익 구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도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균등 배분이 아닌가요? 이건 균등 배분도 있고 이제 비례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 뭐 지금 비즈니스 모델은 상당히 단순한데 보통 이런 회사들이 뭐 하이브도 그런 모양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모이면
그 돈을 갖고 M&A가나 아니면 어디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면서 네. 시장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높여 나가는데요. 디어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여기서 네. 또 메타버스가 또 나옵니다. 아, 그래서 거의 마법의 단어인데요. 이제 앞으로 향후 메타버스를 이제 구축을 해서 네. NFT를 도입을 하겠다, 좀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그 메타버스가 뭐냐면 마이홈이라고 해서 예전에 싸이월드 미니홈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실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미니홈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노래를 틀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런 굿즈를 그 미니홈에 탑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다 사실 돈이죠. 이제 그게 다 수익 모델로 연결되는 건데 이런 그 메타버스를 구축하겠다고 먼저 밝혔고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이제 고객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해외 아티스트 그리고 스포츠 스타에서 좀 다양한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겠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파이자 이야기를 좀 하죠. 뭐 파이자가 지난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머크가 먼저 경구용 그 치료제 이야기를 했고 네. 파이자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자기네들이 개발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래서 파이자 주가 한 10% 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굉장히 뭐랄까요? 그 효과가 좋다. 네.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그게 오히려 악재를 작용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상황은 어떤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화이자보다 사실 머크가 워낙 이제 개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 모두 시장에서 머크를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네. 화이자가 이렇게 빨리 사실 치료제를 개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머크 입원 사망 확률이 89%까지 줄어드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렇게 화이자가 밝혔고요. 사실 머크가 5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네. 훨씬 이 화이자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은 효능이 좋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뭐 화이자가 10% 오른 대신에 머크는 한 8% 빠졌거든요. 그래서 화이자가 지금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냐 좀 시장에서는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 정부도 이미 지금 뭐 머크와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를 선구매한 상황이고 있고요. 파이자도 그런가요? 머크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파이자도요? 화이자도 그래서 그래요? 사실 데이터를 보기 전에 네, 일단 네. 급하니까 계약부터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신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가 뭐 파이자는 되게 좋은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뭐 관련돼서 뭐 백신 관련주나 치료제 관련주나 해서 뭐 특히 이제 제약주들이 폭락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알아보니까 의학적으로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네. 백신이 필요 없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렇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네.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무용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투자자들의 마음은 이미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14%가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뭐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런 중소개발사들의 주가도 10% 안팎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그 국내 K바이오, 이 네. 한국 바이오에 대한 좀 실망감을 작용한 거 아닌가 좀 네.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까 좀 이거에 대한 실망감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업계에서 하는 기대는 사실 화이자와 머크의 치료제가 30알이나 40알 정도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예, 좀 많이 먹잖아요. 네. 그리고 부작용도 지금 그것도 얘기한 비싸죠. 예, 그리고 한 80만 원 정도 하고 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래도 백신과 치료제 단가를 좀 낮추면은 우리가 더 낫지 않냐. 좀 이런 약간 희망 섞인 지금 전망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는 그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거. 셀트리온 하고 있는 레키로나 있는데,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경구용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렇죠. 정맥 주사로 하면은 네. 사실 부작용이 덜 하다고는 하는데, 근데 워낙 이제 이제 널리 쓰이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좀 바꿔서 제형을 바꿔서 네. 경구용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금 경구용으로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들이 많은데 거기서 좀 성공을 해서 좀 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선진국은 아니어도 이제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좀 수요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은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희망적인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광수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전략가, 가장 듣고 싶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섹터톡, 오늘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먼저 이제 뭐 우리나라 자동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올해 아마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 자동차의 디커플링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뭐 현대차나 다 전기차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뭐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 자동차주는 뭐 연초 이후에 계속 안 좋으니까 도대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네. 좀 본질적인 경쟁력이 있어서 네. 테슬라가 굉장히 좀 다른 OEM들하고는 차별화되는 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좀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부분들을 보면은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 현재에 있는 거대 OEM들보다 훨씬 더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어떤 제조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완성차들이 어떤 시도하지 않았었던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원가 절감이나 어떤 차량 경쟁력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주가가 초반에는 좀 부진했었죠. 2분기 때에는. 그러다가 이제 V자로도 반등이 나오고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는 좀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것 같고요. 국내 업체들은 사실 초반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애플카 이슈도 있었고 네. 올해 EGMP 기반의 새로운 전기차들 그렇죠. 네. 뭐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사실 이게 막상 성과로 좀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차량 반도체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장애물들로 인해서 그게 또 가셔야되지 못한 게 좀 아쉽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고 전용 라인도 깔았고 그런데 테슬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생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조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서도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기술적인 부분들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올해부터 이제 기가 프레싱이라고 하는 이제 싱글 피스 캐스팅 같은 경우에도 도입을 했고요. 기존의 완성차들하고는 제조 방식 자체가 완전히 좀 변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배터리 데이 행사 때에도 뭐 앞으로 이제 차량 원가나 아니면 뭐 배터리 패키징 방법이나 배터리 팩을 탑재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많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이제 4680 배터리라고 하는 새로운 배터리 타입 네. 요거를 도입하는 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올해 한 연말 정도에 가동을 하게 되는 이제 기가 베를린 그리고 내년도에 가동 예정돼 있는 기가 텍사스 이런 데서부터 이제 투입이 될 거거든요. 근데 기존 배터리보다 이게 원가나 그리고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 거의 20에서 30%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이제 기존 완성차들이 준비가 좀 안 돼 있었던 부분들이라 굉장히 좀 따라가기 힘든 또 이런 격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직접 네. 만들지 않고 파나소닉이 네. 많이 이제 제작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배터리 제조와 설계 쪽에 이제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라는 게 좀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우리나라 그 소위 서학개미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투자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슬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밸류에이션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뭐 현대차하고 비교하면 뭐 말도 안 되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 굉장히 시장이 격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시각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 후가 되면은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차 시대의
시장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네. 새롭게 이제 판도가 짜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벌어지는 돈 이상의 것들을 좀 많이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또 추가적으로 기존 완성차들하고는 다르게 네. FSD라고 하죠.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올해 공개했었던 이제 슈퍼컴퓨터 도조라든지 이런 기존 완성차 영역 바깥의 비즈니스에서 벌어들인 돈이 더 많을 정도로 네. 좀 특이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대1 비교는 사실 거의 힘들다. 이 기존 완성차들하고는 완전히 좀 새로운 영역을 좀 개척하는 회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최근 들어서 뭐 거의 한 달 사이에 50% 가까이 그렇죠. 주가가 급등을 네. 했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포인트인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주말 사이에 또 이슈가 있었죠.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네, 트위터에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 10%를 매각할지 말지 네. 폴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는 매각을 해야 된다 쪽으로 이게 찬성이 더 많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슈까지 감안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큰 상승을 좀 바라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있을 또 내년에도 또 이제 새로운 변화들이 많거든요. 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좀 모멘텀을 일으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앨런 머스크가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식을 팔고 싶겠죠. 뭐 팔고 그런 싶은데 것도 있죠. 네. 욕 먹을까 봐 트위터에 올려서 네. 그 부유세 핑계를 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세금 핑계를 대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팔고 싶은 거죠. 굉장히 또 시의적절하죠. 명분이 또 이렇게 또 외부 환경이 명분을 됐으니까. 본인이 만든 거겠죠.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걸 눈치챈 사람들은 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욕구도 많이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한 번은 출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나라 그 자동차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도 뭐 계속 그 자동차 주가가 안 좋다가 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좀 견조해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글로벌 전체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네. 올해 한 4월 달 정도의 글로벌 수요가 피크를 찍고선 두 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네. 9월 달이 굉장히 부진했었고요. 차량용 반도체나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들 이런 것들이 9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슈가 몰리면서 가장 좀 암울한 시기를 보냈고 그 영향이 이제는 주가에 크게 많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10월 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아주 좋지는 않아요. 내수시장에서도 두 자릿수 판매 감소가 나타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두 자릿수 판매 감소가 나타났는데 9월 대비로는 확실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9월 달에 암울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10월 달 판매 데이터 발표한 이후에 11월 달 전망을 보면은 그래도 11월 말 정도가 되면은 조금 이제 특근도 하면서 좀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 9월을 저점으로 해서 아직 어렵지만 개선은 되고 있는 것 정도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게 그 어떤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공급의 이슈인가요? 생산이 부족한 거는? 공급 이슈죠. 왜냐하면은 수요는 지금 차량 구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뭐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지 인기 모델들을 받을 수 있고요. 길면 1년 가까이 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 수요가 워낙 많아가지고 완성차 업체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생산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기 수요 다 조달하는 것만도 허덕이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수요는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럼 제일 이슈가 되는 거는 반도체 이슈인가요? 반도체 이슈도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 공급망 교란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중국 쪽에서도 지금 뭐 에너지 대란 때문에 그렇죠. 뭐 제조업 경기 자체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알루미늄부터 해가지고 뭐 마그네슘 요즘 요소수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거 하나만 하면 다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상황이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조금 인내심을 갖고 서서히 좋아지는 거를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러면 그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서 지금 제일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가
이게 지역별로 생산 시설들이 뭐 네. 뭉쳐 있는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공정별로 이제는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지역별로 다른데 우리나라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조달하는 거는 주로 어떤 쪽에서 조달합니까? 현지 공장에서 많이 조달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저희 수입하기도 하고요. 네. 일본, 동남아시아, 그리고 네. 뭐 중국, 유럽, 미국 다 지금 각 지역에 차량 반도체가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좀 지역별로 플레이어들이 다 세분화돼 있어요. 네. 파편화돼 있기 때문에 현지 직접 조달 비중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뭐 동남아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게 조달이 좀 여의치 않고 그런 건가 보네요. 그죠? 그렇죠. 동남아 쪽이 타격이 컸었죠, 최근에는. 네. 그럼 그런 것들은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나아질까요? 그 부분은 확실히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네. 병목 현상이 풀리고 있다라는 게 조금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복잡한 문제는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객사 정보를 그 반도체 제조사들한테 네, 요구를 네, 네. 했었는데 많이 의심을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반도체를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라고 미국 쪽에서는 유통 과정에서 네,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그거를 사재기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완성차들도 그렇고 다른 제조사들도 갑자기 반도체가 부족을 하니까 이거를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평소 같으면은 1개월치, 2개월치를 가지고 있을 재고를 네. 불필요하게 3, 4개월치 뭐 그 이상으로도 좀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좀 그런 공포 심리가 또 병목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병목 현상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 정도는 풀릴까요? 지금 다들 예상하는 걸로는 네.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부터는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11월. 네, 11월부터 도요타에서 좀 프로젝션을 한 걸 보면은 네. 9월 달에 계획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10월 달에도 마이너스 40%일 것 같다. 11월 달은 계획 대비 마이너스 15%인데 전년 대비로는 11월 달부터 플러스로 돌아서고 아, 그래요. 12월부터는 이젠 플러스로 증산을 하겠다.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올해 이제 손실 부분을 1분기 때 만회를 하겠다라는 게 계획이라서 뭐 그거를 좀 참고를 한다면은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증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4분기 그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이 3분기보다는 좋아질까요? 3분기보다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조금 희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좋은 실적이 4분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조금 시야를 길게 늘려서 보면 지난 3분기가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의 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글로벌 수요적으로도 그렇고. 네. 근데 사실 완성차만 따로 떼놓고 본다면은 사실 2분기 실적도 그렇고 3분기 실적도 그렇고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쁘지는 네, 않죠. 실적이 사실 뭐 기대 대비해서 조금 안 좋았다. 하지만 절대 숫자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4분기는 그래도 분기 기준으로 올해 최대 실적이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부품사들이 사실 요즘은 좀 많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렇죠. 부품사들이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든데 4분기 때 개선은 되겠지만 아주 막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기는 조금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뭐 운송비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라든지 부품사들은 완성차랑 다르게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전가시키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힘든 상황이고 근데 연말이나 아마 연초 정도가 되면은 가격 교섭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가 인상 완성차 회사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너희랑 정해진 가격에 납품을 했지만 원자재 가격도 이렇게 올랐고 운송비도 올라서 수익이 안 좋았잖아요. 완성차들은 좋았고 그러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대는 하고는 있지만 좀 기다려 봐야 알 수 있겠죠. 그런 거는. 그래서 부품사도 좋아하는 지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완성차보다는 조금 열세인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품사 중에서는 뭐 그래도 앞으로 좀 조금 짧게가 아니라 좀 뭐 길게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회사를 좋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는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미래 전장 부품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는 수주 쪽에서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업체가 이제 국내에서는 만도라는 대표 전장 부품사가 있죠. 만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9.2조 원을 이제 수주를 받았는데 연간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까지 한다면은 뭐 훌쩍 이제 뛰어넘는 수주를 받게 될 것 같고요. 받은 수주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97% 정도가 이제 비현대 기아차 쪽 물량이고 글로벌 OEM들로부터 받은 거고 60% 정도가 이제 EV 관련된 전장 부품 관련된 부분들을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만도가 사실은 그 전에도 글로벌 다각화된 부품사였거든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전장 부품사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앞으로 어떤 미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는 회사가 만도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돼서 3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해서 주가는 조정을 받았는데 뭐 하반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면은 이런 수주 파워가 좋은 그리고 기술력이 있어서 신규 고객사를 뚫을 수 있는 회사를 사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도는 주요 제품이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샤시 컨트롤즈라고 하는 제품들인데 조향 장치, 이제 스티어링 휠 관련된 거랑 브레이크 그리고 뭐 이제는 뭐 서스펜션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아이템들 많이 하고요. 에이다스라고 해서 차량의 안전 시스템이죠. 능동형 안전 시스템 관련된 뭐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모듈 단위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다스라고 하는 거는 자율주행하고 관련이 많은 건가요? 에이다스에서 고도화가 되면 이제 부분 자율주행 기승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 많은 기능들을 담당할 수 있게 되죠. 네. 그 만도라는 회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그 기업 분할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나누는 걸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지주회사는 한라홀딩스라고 하는 홀딩 컴퍼니가 네, 있고요. 만도라는 사업회사가 있는 거고 네. 만도가 이제는 그 물적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 만도의 자율주행 사업부랑 네. 이제는 전기차 사업부 요 두 가지로 네. 쪼개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신규 법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법인이 이제는 자율주행 쪽을 담당을 하게 되는 구조로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만도는 그냥 있고 네. 만도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부가 물적 분할을 해서 그 밑으로 해서 새로운 법인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죠.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물적 분할하게 되면은 네. 좀 기존의 어떤 자율주행 쪽을 보고 난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떼버리게 되니까 네.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젠 그거를 상장을 하거나 네. 신규로 이제 엔티티를 떼게 되면은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은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네. 기존에 이제는 아무래도 본업에서는 뭐 현대기아차 쪽 들어가는 물량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또 종속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떼내 가지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 고객사를 찾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보통 글로벌 업체들 보면은 캡티브한테 막 이렇게 얽혀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선 굉장히 다수의 고객사들을 상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국내 업체들의 문제점은 사실은 현대기아차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업체들에서 이거를 써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한 다음에 독립시켜서 그런 자기만의 아이템을 글로벌 OEM들을 상대로 공급하는 뭐 이게 사실은 가장 좀 이상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이제 잘한 판단이다. 하지만 요거를 이제는 기존 주주들하고 어떤 새로운 주주들하고 좀 이해관계를 맞추는 거는 좀 회사에서 많이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LG화학이나 또 SK이노베이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만도가 미래 성장성 있는 그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물적 분할시킨다 그러면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남아있는 부분은 또 EV 관련된 네. 사업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도 사업부가
전기차 관련된 또 수주들도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근데 네. 그게 또 무시 못할 동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뗐는데 전기차 사업부만 남았다. 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성장성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막 전기차가 막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성이나 이익 구조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 또 이게 나쁜 건가? 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남은 사업부가 뭐 이제는 내연기관차만 하는 거냐?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케이스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들어보니까. 네. 그 현대차, 기아차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사실 이제 현대차가 작년에 주가가 뭐 한 15만 원 이렇게 있다가 확 레벨업해갖고 30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그 동안에 이제 현대자동차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좌초자산, 뭐 내연기관차로서 이제 서서히 이제 맛이 갈 거다. 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정의선 회장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뭐 제너시스도 몇 년쯤 뒤에 가면은 전기차만 생산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도 깔았고 그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는 거라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뭐 이 생산과 매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투자자들이 관점에 볼 때는 테슬라는 뭐 무지하게 올랐고 밸류에이션은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니까요. 그리고 현대차도 비교했을 때 결국 현대차가 그런 그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로 가는 현재가 제속도로 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본질적인 경쟁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사실은 지금 본질적인 경쟁력은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는 업체는 없는 것 같고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OEM들의 우위는 아직까지는 이게 기술적으로 격차가 크게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선도 업체고 나머지 업체들은 테슬라의 전략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카피를 하고 있죠. 카피를 하면서 비슷하게 경쟁하고 있는 단계라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군 중에서는 그래도 폭스바겐, GM 뭐 이런 애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래도 앞서 있는 단계 뭐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 이 정도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어떤 시장 다이나믹스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체적으로 전기차 생산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국에 있는 어떤 업체들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GM이나 포드도 내년도부터 이제 전기차들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로컬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질 거고요. 중국도 보게 되면은 지금 자국 로컬 메이커들을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뭐 많이 밀어주고 있죠. 그리고 뭐 유럽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유럽 시장을 또 이제는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니까 현대기아차는 사실은 국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 시장에서 국내라고 하는 건 한국. 네. 한국 EV 시장이 중요한데 네. 한국 EV 시장 성장 속도가 사실은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중국이 3배 늘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EV 성장률이 3배. 네. 유럽도 3배가 늘었습니다. 미국도 거의 3배 늘었거든요. 한국은 2배도 안 늘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사실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뎌졌고 현대기아차가 거기서 조금 밀리는 게 좀 있어요. 도메스틱 마켓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성장이 안 나와버리니까 해외에서 이제 또 고전을 하는 거죠. 요즘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내에서 생산된 차량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추가로 얹어주겠다.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수출 규제나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만큼 이제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로컬 마켓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지원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행히 내년도부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기차 성장성이 올해보다는 훨씬 눈에 띄게 국내에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근데 그런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국내에서의 어떤 그런 규모 경제를 확보하고 그리고 좀 해외 시장에서 또 싸운다면은 또 이제 과거보다 더 나은 성과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나 뭐 테슬라나 차이가 없이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럼 그 정책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네. 이야기하신 대로
자국에 생산된 것을 우선해서 준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네.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거를 도입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수출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네. 상대 쪽에서 어떤 보복 이런 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 그거를 또 1대1로 할 수는 쉽지는 않을 것 근데 같아요. 상대방이 먼저 그런 정책을 도입을 해버리면 그럼 네. 우리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능하지만 근데 우리가 정확히 손해 보는 게임이라는 우리가 거죠. 손해 보는 게임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리비안 얘기를 좀 해보죠. 리비안 리비안은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트럭이나 밴 이런 거죠. 네. 네, 이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아마도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뭐 늦어도 다음 주 정도 상장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이것도 제2의 테슬라처럼 확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제2의 테슬라로 유망하죠. 지금 네. 굉장히 유망하고 올해까지는 사실은 뭐 판매 대수가 뭐 100대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네. 뭐 올해를 기대를 하는 건 아닌데 아마존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워낙 강력한 후원자가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뭐 10만 대 이상 밴을 이제 구입하겠다라고 이미 확약을 오더를 걸어놓은 상태고 그리고 픽업 트럭하고 SUV 합해서 5만 대 이상 지금 프리오더가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상장 밸류에이션이 뭐 한 650억 달러 뭐 이 정도는 기본으로 될 거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막 이렇게 막 점프를 해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주가일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올해 100대인데 내년도에 10만 대짜리 공장 돌린다 하더라도 솔직히 10만 대 생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또 그래서 리비안의 어떤 대신으로 해서 좀 많이 부각을 받는 게 이제 루시드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죠. 여기는 지금 스펙 합병으로 해가지고 이미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이제는 가격도 조금 낮다 보니까 그래서 루시드 모터스 최근에 또 많이들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리비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은 어딘가요? 지금 배터리나 뭐 이런 부품이라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뭐 삼성 SDI도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된 바가 있고 만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고요. 한원 시스템 뭐 요거를 그런 업체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동차 이 섹터에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자동차 섹터에 대한 투자하실 때 어떤 조언, 뭐 고려해야 될 포인트, 네.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아무래도 국내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건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대기하고는 수요가 맞닥뜨려서 매출과 생산이 오르면서 매출도 같이 동반으로 좋아지는 좀 이런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고 아마도 제일 많이 기대가 되는 시점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의 어떤 추가적인 증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센티멘트는 좀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그때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막 모든 게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기대치들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좋아지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거기에 또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국면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이제 지금은 좀 차분하게 좀 기다릴 수 있는 구간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흐름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